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이제 경찰학교는 공부를 시작한 지 한 3분의 1 정도 좀 못 미쳐서 지나왔어요. 자, 우리 지금까지 공부해 온 거 보면 경찰학교로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조금밖에 없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암기가 필요한 영역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암기하면 되는지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잘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다. 또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오늘 교재 177조 그래서 경찰 작용법 하는 파트를 공부합니다. 즉 경찰작용법에서는 우리 경찰기관이 국민한테 사회공의 안녕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무슨 법 집행 조치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유형별로 고찰하면서, 그런 어떤 경찰작용을 하려면 이제 법에 근거가 있고 어떻게 법이 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법의 근거에서 법이 정한 내용대로 해야 된다, 이런 원칙, 법치행정 원칙에 따라 해야 되죠. 만약에 경찰작용이 위법하게 법에 어긋나게 행해지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쭉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찰작용 얘기를 하면 거기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제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경찰기관이 국민한테 경찰 작용을 하면, 뭐 요새 최근에 문제된 거로는 뭐 우리 집회 시위하는 거, 광화문에 뭐 그 집회 시위 하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청 앞광장이나 경찰이 뭐 집회 시위 이 대응하는 활동하면서 뭐 그 차벽 설치한 작용, 차벽 설치해서 막 차단했죠. 그다음에 물대포 사용하는 이런 거 다 경찰 작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경찰 작용이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경찰 작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국민이 그걸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불이행하거나 뭐 이걸 위반하는 경우,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럴 때는 이제 뭔가 강제로 뭔가 강제 조치라고 벌을 주고, 뭐 이런 문제가 관련이 되고요. 만약에 또 경찰 작용이 위법이다 그러면 이제 구제 문제가 되죠. 국민의 구제 문제. 그래서 구제 문제로서 뭐 소송, 그다음에 뭐 손해배상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찰 작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 이제 두 가지가 또 연관이 돼요. 이제 강제나 벌을 주는 작용, 그다음에 국민을 구제하는 작용, 이런 게 이제 당연히 연관성 있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177쪽에 이제 경찰 작용법의 의의와 특성, 이런 항목 파트가 있죠. 그래서 그 의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세요. 지금 저 눈으로 가볍게 읽어보고, 자 거기서 뭐 시험에 딱 반드시 쓰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디야? 셋째 줄. 자 우리나라 현행 셋째 줄 중간 부분 같이 보죠. 우리나라의 현행 경찰 작용에 관한 법에는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다. 그러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말하자면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은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경찰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들이 많아. 그런 걸 우리가 특별법, 개별법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수많은 개별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있어서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집회 시위 문제에 대해서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하여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예도 몇 개 들어놓고 했는데, 그래서 그 외에 다수의 개별법들이 딱 이 두 줄. 우리나라의 현행 경찰 작용에 관한 법에는 일반법의 역할을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고 그 외에 많은 개별법들이 있다. 이 두 줄만 줄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특성 보자. 우리 경찰 작용에 관한 법들에 관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특성, 그 작용에 관한 법들의 특성에 관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찰 작용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국민의 자유 권리에 뭔가 제한을 하는 게 많아요. 사회 질서 유지한다 그래서 강제로 뭔가 의무를 부과하고 안 따르면 뭔가 강제로 불이익 주고 제한하고 이런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자유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로 어떻게 돼?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 법률에서 무슨 요건이 충족됐을 때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반드시 법률로 명확히 정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응?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한 법률로 명백히 규정해놓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다음 페이지 가세요. 그럼 178쪽에 하면 그렇지만 이 사회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 생겨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다가 뭐 할 때는 무슨 조치해라 이렇게 다 예상해서 100% 완벽하게 정해놓기는 불가능.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줄 끝에 그 178쪽 맨 위에서 미리 모든 경찰 권한 발동의 상태를 다 예상해서 그 요건을 또 무슨 조치할지를 법률로 100% 완벽히 명확하게 규정해 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일단 그래서 고기를 밑줄 쳐주세요. 그래서 미리 모든 경찰권 발동의 상태를 상정해서, 그러니까 예상해서 그 요건을 법률에 100% 규정해 놓는 것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요거 하나. 그리고 잠깐 쉬면서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 작용에 관한 법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 경찰 작용에 관한 법들은 이게 이제 어떤 막 중구난방식 약간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일관적이고 일관되게 이제 체계적으로 통합적이지 못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밑줄 쳐야지. 현행 우리나라의 경찰 작용에 관한 법들은 체계적인 통합성, 법적인 명확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죠? 네, 그 부분. 그래서 그런 약간의 문제점은 있다. 이런 이제 개괄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 쳐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178쪽과 관련해서 큰 제목이 뭐가 있어요?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이렇게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회공무의 안녕질서 유지에 위해서 경찰기관이 국민한테 무슨 권한을 행사할 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그 근거 문제. 그 다음에 근거가 있어서 법에 따라 할 때도 지켜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를 위반해버리면 위법한 경찰작용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근거라는 파트와 한계라는 파트 이렇게 둘로 나눠 설명하는데, 첫 번째 근거. 자, 여기서 번호 2번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란 부분. 일단 쌍가루 1번 법률과 법규명령 이렇게 써놨죠. 여기 뭐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읽어보세요. 우선 경찰이 우리 헌법 조항도 있지만 우리 모든 국가기관이 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의 자유권리에 영향 주는 어떤 공권력 행사 조치를 하려면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저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배웠어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국회가 열심히 노력해서 법률로 정해놓겠지만, 그러나 그 세세한 것까지 다 법률로 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주 변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법률로 다 정해놓는다는 게 또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뭐가 돼요? 국회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은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해놓되, 자주 변동이 필요한 사항, 또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뭐예요? 장관에게 정해라, 대통령에게 정해라, 이렇게 해서 법 제정권을 넘겨주면 그걸 우리가 위임한다 그러죠. 그럼 법 제정권을 국회로부터 이제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은 장관이나 대통령 등 행정기관이 그런 위임받은 사항을 정해놔요.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국민한테 경찰 작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히 보면, 그래서 우리가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는 가장 기본이 이제 국회가 만든 법률이지만, 그 외에 위임을 받아 만들어놓은 행정기관이 만든 법, 대통령령, 부령 같이 그 법규 명령도 그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된다. 뭐 이런 정도 가볍게 읽어두시면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험과 관련해서 조금 알아둬야 될 거,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닌데 또 이거 공부해 놓지 않으면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의외로. 그래서 그런 영역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 관련해서 이제 178쪽에 쌍가루 2번이에요.
거기 좀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일반적 수권 조항 또는 일반 조항의 인정 여부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 들어가서 1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을 보면 경찰기관이 국민한테 이제 권한 발동, 사회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공권력 행사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이 근거 정해놓는 이 방식 요구에 관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론적으로.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제목이 뭐예요? 경찰권 발동의 근거에 관한 법 규정의 방식 이렇게 제목을 하죠. 그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야? 기억번 일반적 수권 조항에 의해서 권한을 일반적으로 부여해주는 방식. 또 니은번의 무슨 방식? 개별적 수권 조항, 즉 개별 조항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해주는 방식. 이렇게 이제 일단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먼저 니은번 개별적 수권 조항에 의한 개별 수권 방식이라는 건 국회가 이제 법률로 어떻게 정해놓는 거예요? 자, 뭐 하면 무슨 상황이 되면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무슨 특정한 상황에는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내용의 조치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그런 법조항이에요. 예를 들면 거동이 우리 이제 뒤에 공부하겠지만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법들에 보면 거동이 수상해 보이는 자는 정지시켜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무슨 요건에 해당하면 무슨 조치할 수 있다. 그죠? 또 술 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리거나 자살을 기도하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데려와서 보호 조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무슨 요건에는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딱 부러지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이 권한 발동할 수 있는 그렇게 정해놓은 규정을 뭐라 그래? 개별적 조항, 개별적 수권 조항, 줄여서 개별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제 기획본은 일반 조항 또는 일반적 수권 조항이랑 이렇게 무슨 상황에 무슨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걸 정해놓은 게 아니고 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면 거기에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무슨 조치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고 아주 말하면 일반적 포괄적으로 권한을 주는 규정을 말합니다. 그냥 좀 그건 추상적이고 좀 포괄적이잖아.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제 경찰에게 권한을 주고 있는 법 규정을 일반적 수권 조항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 정의 뜻을 이해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디귿번 보세요. 일반적 수권 조항과 개별적 수권 조항의 관계 그랬죠? 그러면 사회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사회공의 안녕 질서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겼는데 경찰이 권한을 발동할 때는 우선적으로 그 사회에 생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무슨 조치하도록 개별적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우리 있다면 법에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우선 경찰이 찾아보고 적용해야 되는 건 개별적 수권 조항 있으면 그에 우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에서 벌어진 어떤 상황이 그 법에 정해진 법에서 그 어떤 상황에 무슨 조치하라 이런 딱 부러지는 개별 조항이 없다. 그럴 때 안에 사회공의 안녕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조치는 해야 되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2차적으로 사회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일반 조항에 의해서 이제 2차적으로 권한 발동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 그러면 디귿번에서 핵심은 뭐예요?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러분 179쪽에 올라가서 이에 따르면 해가지고 A번 뭐라 그랬어요? 뭐가 우선이야? 일반적 수권 조항에 의해서 국민한테 조치하는 건 경찰권 발동하는 건 2차적으로 개별적인 수권 조항이 없을 때 한해 2차적 보충적으로만 허용되는 거다. 즉 개별 수권 조항이 있는데 그건 놔두고 일반 수권 조항에 의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A번 문장 있죠. 그죠? 그리고 A번의 요건에 맞아서 2차적으로 일반적 수권 조항에 따라 국민한테 조치를 하더라도 그것도
일정한 한계를 지키면서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 공부할 거 179쪽에서 A번, B번 요거 알아두세요. 응? 이게 이제 이런 논의가 이제 학문상의 그 논의로서 독일에서는 이게 확립된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또 논란이 생겨요. 그래서 179쪽에 2번 우리나라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민한테 경찰 권한을 행사하는데 일반적인 권한 조항에 의해서 발동할 수 있는 건지, 발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일반적 수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는지, 응? 요게 이제 또 논란이 돼요. 그래서 뭘 갖고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있는 법조항이 뭐예요? 자, 그 밑줄 쳐주세요. 우리나라에 논란이 있는 건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7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이렇게 항목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이게 이제 어떤 구체적인 권한 발동하도록 하는 개별 조항이 없을 때 요 조항을 근거로 국민한테 경찰 작용해도 되는지 그게 이제 약간 이 논쟁거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학설 대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 긍정설이라는 입장은요. 자 우선 거기에 2번을 한번 보세요. 논거를 보면 자 사회공동의 안녕 질서에 어떤 그 해를 끼치는 이 문제 상황은 다 예상 불가능한 일들이 많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 법률에 무슨 상황 생기면 무슨 조치할 것, 무슨 상황 생기면 무슨 조치할 것. 열심히 노력해서 정해놓긴 하지만 100% 완벽히 정해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뭐야? 경찰 작용의 성질상 경찰이 권한 발동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법률로 다 예상해서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죠? 그리고 위에서 말한 대로 일반적인 수권 조항에 의해서 국민한테 권한 발동하는 건 2차적 보충적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또 그거 일반 조항에 의해서 권한 발동 잘못해서 국민의 자유권리 침해되는 거 이거 일정한 한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다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논거 공부해 놓고요. 그러면서 1번에 올라가면은 뭐야? 현행 우리나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호는 뭐야? 이게 이제 개별 조항이 없을 때 그 경찰이 그래도 국민에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뭔가 권한 발동할 수 있는 일반 조항에 해당하는 즉 권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범이다. 법조항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1번, 2번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거에 정반대 입장이 있어요. 부정설 뭐야? 부정설은 1번을 먼저 보세요. 부정설의 박스에서 1번은 뭐야? 국민한테 국민의 자유 권리에 그 강제적으로 뭔가 권한 발동해서 영향 주는 조치는 반드시 무슨 요건에 해당되면 무슨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은 구체적으로 권한을 정해놓은 그런 규정에 의해서만 국민한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 사회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해도 된다. 뭐 이런 포괄적인 권한 주는 법 규정 갖고는 국민한테 조치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 국민의 자유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찰 작용할 수 있는 권한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권한을 규정해놓은 법조항에 의해서만 발동할 수 있지 이렇게 일반적인 권한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를 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번 현재 우리나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호의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요 규정은 경찰이 임무 수행하는 범위에 관해서만 정해놓은 규정이지 국민한테 무슨 경찰 권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작용을 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뭐예요? 2번에 보면 무슨 규정으로 봐요? 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두 번째 줄에 뭐야? 경찰의 직무 범위를 정해놓은 조직 규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아니라 임무 범위를 정해놓은 데 불과하다라고 완전히 달리한. 그러니까 긍정설에서 1번. 긍정설은 경직법 2조 7호를 일반적인 권한 발동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보지만 부정설에서는 그건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고 이 단순히 경찰의 직무 범위만 정해놓은 데 불과한 규정일 뿐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국민한테 조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전제를 깔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적 수권 조항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경찰이 함부로 권한을 막 행사해서 국민의 자유 권리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부정하죠. 그런 건 있어야 될 이유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완전 상반되고 한편 세 번째 절충설은 어떤 입장이에요? 이제 이런 입장이죠. 미리 다 예상해서 법률로 구체적으로 뭐 할 때는 무슨 조치할까 이렇게 다 정해놓을 수는 없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2차적으로 이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권한 발동을 허용하는 일반적 조항이라는 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일단 긍정설과 같이 해요. 이런 거 일반 조항이라는 것이 인정될 필요는 있다 하는 거는 인정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느냐?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즉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호 규정은 부정설에서 말하듯이 단순히 경찰의 직무 범위만을 정해놓은 것이지 권한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또 여기서 부정설의 또 주장에 한편 또 따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있어야 될 필요는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 앞으로 법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절충설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법원 입장은 어느 입장입니까? 우리 판례는 간단히 공부하자면 긍정설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경직법 2조 7호 규정을 일반적인 권한 발동할 수 있는 일반적 수권 조항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긍정설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 청원 경찰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이제 따라 하는데 철거하는 업무 구체적으로 명시 안 돼 있더라도 이 2조 7호에 따라 할 수 있다라고 본 판례가 나오는데 꼭 그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지금 뭐 얘기한 거예요? 178쪽에서 이제 일반적 수권 조항에 의해서 권한 발동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여기 논의 있잖아요. 요게 이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예전에 나온 적도 있고 다만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지만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는 빼놓지 말아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경찰이 국민의 자유 권리에 영향 주는 어떤 권한 발동을 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률로 근거 규정해 놓는 방식에는 개별적인 권한 행사 조항이 있고 일반적인 권한 행사 부여하는 규정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 수권 조항은 개별적 수권 조항이 그거에 먼저 따라야 돼. 그런 규정이 없을 때 한해서만 그걸 근거로 국내의 경찰권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본다. 이게 일반론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경직법 2조 7호를 둘러싸고 견해 대립이 있다. 그 견해도 좀 공부해 놓는 게 좋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판례는 경직법 2조 7호를 그런 거로 인정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180쪽에 아까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라는 항목이죠. 공부하는 게 이 한계 여기 꼭 공부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정도 많이 출제가 거의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사회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 권리에 제한하는 침해하는 어떤 권력적 조치를 할 때는 강제 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쌍가루 1번은 성문의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쌍가루 1번은 별 논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문장으로 이제 경찰 작용하는 법들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로 돼 있고 또 끝이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거동이 수상쩍어 보이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좀 의심이 드는 자는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다 그러지 하여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신착란 술 취해 가지고 난동 부리는 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몇 가지 정해놓고 이와 뭐뭐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도 요건도 되게 추상적이고 할지 말지 판단하는 권한도 어떤 조치를 할지 말지 판단하는 권한도 경찰기관에게 재량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다 이제 정해놨어도 경찰이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상당히 많은 재량을 가지고 이제 판단 내리고 조치 결정하고 뭐 이런 재량이 많이 부여됐는데 이 재량을 행사할 때 또 잘못 행사할 가능성이 많다. 이래가지고 독일에서는 일찍부터 판례를 통해 이 불문의 법으로 한계 원칙, 조리상의 한계 원칙을 확립해놨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이제 쌍가루 2번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써놨어요. 그래서 조리상의 한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경찰 작용하도록 한 국민에 대해서 경찰 작용하도록 한 법 규정들을 대개 보면 일반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을 굉장히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을 해놨으며 그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권한을 발동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경찰권 발동 함부로 해가지고 또 과잉되게 한다든지 이런 거 막기 위해서 2단계적으로 조리상의 한계라는 게 일찍부터 판례로 확립돼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나요? 동그라미 1번. 자, 밑줄 쳐주세요.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 응? 밑줄 쳐주고요. 여기서는 소극 목적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 요거는 괄호치고 보면 경찰권 발동하려는 목적, 경찰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하는 목적과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세요. 우리 경찰은 간단히 말해서 기존의 현재 사회 질서를 현재의 사회 질서를 평화롭게 유지하고 평화롭게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평화롭게 유지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평화적으로 변화되게 하는 거. 요거를 이제 하는 활동입니다. 응? 따라서 자, 읽어봐요. 경찰 권한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기존의 사회 질서 유지라는 소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이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끝에 적극적으로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회 복지 증진 같은 적극적 목적으로는 권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응? 자, 동그라미 1번. 핵심은 두 번째 줄. 적극적으로 사회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발동될 수 없다. 이거 저 앞에 첫 시간에 공부했던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에서 확립됐다고 하죠. 그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경찰 공공의 원칙이라 그래요. 경찰 공공의 원칙. 요거는 경찰 작용에 있어서 뭐와 관련돼요? 영역. 경찰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영역 범위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그 문장 읽어보세요.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생활 영역, 사주소 영역, 민사 관계는 개입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 예외가 있죠. 그 사생활이나 사주소 내의 행위 뭐 이런 거라도 어떻게 돼요?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에 관련이 되면 그때는 또 경찰권 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세 가지 써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활 불가침, 사주소 불가침, 민사관계 불간섭. 그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사생활 불가침. 우리가 개인 가정 내에서 그죠? 뭐 개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든 그건 상관없지요. 그래서 그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와 관련 없는 순수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간섭할 일이 아니다.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다만 사생활에 속하는 영역이라도 어떻게 돼요?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돼요? 경찰권 발동 대상이 된다. 그죠? 그래서 뭐 얘도 적어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원칙이 있고 원칙은 이런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주소 불가침 원칙. 그죠? 그러니까 무슨 자기네 집안에서 일 또는 어떤 사무실 내 건물 사무실 내에서의 행위라도 이것이 뭐예요? 그 집안에서의 집안에서 나체로 돌아다니고 그거 뭐 상관없어요. 그죠? 개인이. 그렇지만 남들이 다 보이는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그죠? 또는 창문 다 열어놓고 집안이지만 창문 다 열어놓고 밖에서 보이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나체로 있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또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또 이게 경찰권 발동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집안에서 뭐 소곤소곤 얘기하고 이게 일상생활 하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안 되지만 집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소음을 너무 많이 내서 옆집에 문제를 일으키면 소음 문제를 일으키면 또 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사주소 내의 행위는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또 사회공의 안녕질서에 관련이 될 때는 개입할 수도 있다. 경찰권 발동할 수 있다. 그다음에 민사관계 불간섭, 뭐 물건을 뭘 사고 팔고 또 임금을 얼마로 받고 뭐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민사관계니까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암표를 사고 판다든지 암표 매매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경찰이 단속해야 될 대상이 되죠. 왜냐하면 암표 매매는 사회 경제 질서를 과도하게 어지럽히는 행위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다 설명이 다 들어있으니까 잘 공부해 두세요. 그래서 경찰 공공의 원칙, 사생활 불가침, 사주소 불가침, 민사관계 불간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요거 얘기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뭐 거의 많이 봤겠죠? 우리 황정민이 주연한 베테랑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 있죠? 거기 장면 보면 외제차 털어가지고 이제 뭐 부산에 뭐 러시아 그 범인들한테 뭐 차량 넘기는 그 과정 그 영화에 나오죠. 안 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 외제차 그 트럭에 싣고 그 부산까지 황정민이 이제 가는 거에 대해서 거기 같이 가는 그 트럭 기사 나오죠. 근데 트럭 기사가 이제 뭐 대화 나누면서 회사로부터 이제 임금 못 받는 거, 월급 못 받는 거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 나누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헤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황정민이 형사인데, 그죠? 광역수사대원인데 황정민이 회사 측이 뭐 임금 안 주고 그러면 자기한테 연락하라 그러면서 명함 주는 게 나와요, 그죠? 근데 그게 영화적 설정이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그 회사하고 그 근로자 간에 어떻게 돼요? 임금 뭐 체불하고 이런 거는 경찰이 개입해서 받아주고 이런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영화적 설정이니까 그렇지. 뭐 명함 주고 회사에서 월급 안 주면 나한테 연락하라. 경찰이 개입해서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개입했다가는 위법이 됩니다. 직무. 그래서 영화적 설정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명함이 건네지고 그 명함을 가지고 이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 애가 이제 이 황정민 형사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그 매개체 역할이 되기 연결고리를 짓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설정을 했지만 영화적 설정일 뿐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경찰 공공의 원칙.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세요. 동그라미 3번 경찰 비례의 원칙. 이 비례의 원칙은 저 앞쪽에서도 공부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례 원칙 괄호치고 경찰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 내지 조건하고 그다음에 정도에 관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의의를 읽어보세요. 우리 경찰이 권한을 발동하고 개입하려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묵과할 수 없는 장애 발생이 명백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장애 발생이 명백하거나 또 뭐예요? 그 이미 장애 발생이 현실화돼서 그거를 지금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그런 상황에서만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일 때만 경찰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여러분 바로 어제 뉴스 기사 중에 이번 이제 12월 5일 바로 내일이죠. 내일 우리가 그 광화문 광장에서 또 무슨 집회를 크게 한다 그랬죠. 근데 경찰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경찰 나중에 공부하지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2조 주요 도시에서 주요 도로에서 집회 시위를 할 경우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줄 우려가 있으면 경찰이 금지시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걸 근거로 어떻게 했어요? 금지를 시켰어요. 그죠? 근데 주최 측은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하겠다라고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이 그럴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금지를 시켰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됐고 집행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했는데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뭐 했어요? 아직 그 평화적인 집회 한다고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명백하게 이게 지금 그것이 불법 폭력적인 집회로 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 하나
뭐 그 도로에서의 교통소등에 어마어마한 뭐 지정 줄 우려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러면서 금지 통고한 거에 대해서 일단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래가지고 합법적으로 집회가 일단 적법하게 열리기에는 됐습니다. 응? 이제 내일 이제 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현적으로 그런 것처럼 그 법원의 일단 판단은 뭐예요? 아직 열리지 그런 그 불법적인 폭력 시위 이런 집회 시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명백히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 권리를 지금 미리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다. 이런 취지였어요. 자, 그래서 밑줄 경찰 비례 원칙은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 내지 조건항과 또 요건이 충족돼도 발동할 때는 국민의 자유 권리를 최소한도로 침해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발동 정도, 권한 발동 정도에 관한 원칙이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 안 해요. 이거 앞에서 했어요. 적필상 설명했던 거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여기서 처음 배우는 거죠. 181조 경찰 책임의 원칙. 이 경찰 책임의 원칙은 누구한테 경찰 권한을 발동해야 되느냐라는 발동의 대상에 관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기억본의 의의를 보면 어떻게 돼요? 경찰의 권한 발동은 누구한테 해야 돼? 사회공의 안녕 질서에 문제를 일으킨 원인 책임이 있는 자. 그래서 그 원칙이 뭐라고요? 경찰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다. 여기서 경찰 책임이 있는 자란 경찰 책임이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해를 일으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찰 책임자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다. 따라서 거기에 이제 세부 내용이 있죠. A번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고 B번은요. 자기의 생활 범위 안에서 객관적으로 경찰 위반 상태가 발생하면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경찰 책임이 인정된다. 자, 여기 밑줄 두 군데 쳐주세요. 자기의 생활 범위 안에서 이거 밑줄 쳐주고요. 두 번째 줄에 어디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불문하고 두 부분 밑줄 치면서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C번 자연인과 법인 모두에 해당하며 자기 지배 범위에 속하는 한 타인의 행위 또는 물건의 상태에 대해서도 경찰 책임이 인정된다. 자, 거기 또 밑줄 하나 쳐주세요. 자기의 지배 범위에 속하는 한 타인의 행위 또는 물건의 상태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된다. 그자에게 경찰권 발동할 수 있다는 거. 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밑줄 쳐주세요. 자기 지배 범위에 속하는 한 타인의 행위 또는 물건의 상태에 대해서도 경찰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인 어린 자녀는 부모가 이제 지도 감독과 보호 감독자죠. 그럼 자기의 보호 감독 범위 안에 있는 어린 자녀의 행위에 대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그러나 도난당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났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차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 자기의 지배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차량 소유주에. 따라서 그것도 밑줄이죠. 도난당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같은 경우 이때는 차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다. 당연한 이치겠죠. 네, 이런 거 공부하시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그럼 니은번에 경찰 책임의 유형. 그래가지고 자기 또는 자기의 지배받는 감독받는 자의 행위에 따라서 행위가 사회공의 안녕질서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도 그 행위로 인한 책임이죠. 아까 간단한 얘기로 그 노상 방류하는 행위도 행위로 인한 거, 그죠? 그래서 이 행위 책임. 그 다음에 상태 책임, 그죠? 상태 책임은 물건이나 시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차를 어디다 놨어요? 도로에 불법 주차해놨어. 도로가에. 그러면 도로에 그 불법 차가 주차돼 있는 상태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고 위험을 유발시키고 이렇게 되면 그 물건의 상태로 인해서 사회 질서를 해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처럼 그의 상태 책임 또는 개를 풀어놔가지고 그죠? 개가 남의 농작물을 밭에 들어가서 다 씨 뿌려놔서 어린 싹이 자랐는데 다 동물로 인해서 다 망가졌다든지 그죠? 또는 개를 풀어놔서
다른 사람을 물었다든지, 그죠? 이런 경우가 문제되겠죠. 상태 책임. 그리고 행위와 상태가 결합되거나 여러 행위가 합쳐져서 여러 물건의 상태가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사회공헌의 안전질서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복합적 책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행위 책임은 또 우리 내용 하나씩 읽어봅시다. 행위 책임은 자기나 자기 지배 범위에 속하는 자의 행위로 인해, 이건 뭐 아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2번도 아까 얘기했어요. 자기의 행위는 아니지만 자기의 보호 감독 받는 자의 행위로 인해서 그 감독할 자의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요 2번을 읽으면서, 동그라미 2번을 읽으면서 넷째 줄을 주무세요. 이 경우 이제 미성년자인 자녀의 행위에 대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데, 그 부모가 지는 책임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책임을, 자녀가 져야 될 책임을 대신 어떻게 돼요? 지는 대위 책임이 아니라 자기가 감독해야 될 의무를 게을리한 데 따른 자기 책임이고 과실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넷째 줄, 대위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며 자기의 과실 책임이다. 이 문장 두 줄이죠? 그 점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자,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미치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발동해야 돼? 경찰상 위해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의 키워드는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 이게 중요 단어예요. 사회공헌 안전질서에 직접 원인을 안전질서에 해를 주는 상태를 직접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예. 그거 유의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태 책임은 뭐 동그라미 읽어보고, 이때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 자, 상태 책임은 물건에 대한 권한의 정당성은 묻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복날이 가까우면 개도둑이, 그죠? 개를 훔쳐갈 수 있어요. 이 시골 마을에 이렇게 이제 시골 마을에서 이제 풀어놓고 키우는 개를 개장수들이 몰래 훔쳐다가 복날 비싸게 팔라고 집에 갖다 놓는 경우, 자기 집에 매놓는 경우 있겠죠? 근데 그 개가 풀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돼요? 개 소유주에게 책임 물어야 돼요? 아니죠. 그 절도범한테 물어야 되겠죠. 그 절도범은 그 개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예요? 아니죠. 그렇지만 실제 뭐예요? 그 개를 지배하고 있는 자잖아요. 그죠? 그 물건을.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포인트는 뭐라고요? 물건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건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중요해? 두 번째 줄에 해당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얘기에 포인트를 두고요. 자, 복합적 책임 1번. 행위 책임과 상태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행위 책임이 우선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물론 구체적으로는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얘기 1번을 잘 유의하면서 다른 건 읽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였어요? 사회공헌의 안전질서에 직접 원인을 제공한 책임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찰권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또 동그라미 디귿번 예외. 즉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도 경찰권 발동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예외적인 경우죠. 그래서 그 A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읽어볼까요? 경찰상 아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도 경찰권 발동할 수 있다.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화재 현장에서 어떻게 돼요? 불 끄는 작업에 그 화재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 아닌 구경하는 지역 주민들 강제로 동원할 수 있어요. 불 끄는 작업에. 시골 동네에서 마을에 뒷산에 불 나면 마을 사람들 다 동원해서 불 끄는 작업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책임이 없는 3자에게도 권한 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이거는 원칙이 아니고 예외란 말이야. 그래서 이 B번을 잘 읽어보세요. 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 경찰권 발동이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그 요건이 충족돼야 돼. 첫째, 경찰 위반 사태가 급박해야 되고요. 두 번째, 책임 있는 자에게 권한 발동만 해가지고서는 이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세 번째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그 책임 없는 제 3자의
뭐 삼자의 생명을 무릅쓰고 누구를 구조해라 이렇게까지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삼자의 중대한 법익 침해가 없는 하나에서 그리고 책임이 없는 자에게 권한 발동해서 불 끄는 작업을 한다든지 뭘 하다가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그래서 여기 자 디귿번 논리 간단하죠. 원칙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책임 없는 자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할 수 있다. 단 그러려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 요건에 관한 얘기 B번을 잘 유의해 두고요. 그 다음에 5번 경찰 평등 원칙은 뭐 특별하게 설명할 가치가 없고 당연히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쌍가로 3번을 또 잘 유의해 두세요. 경찰권 발동의 적극적 한계라고 했고 괄호치고 경찰 개입 청구권이란 말 나왔어요.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는 말이 앞쪽에서도 한 번 간단히 나왔고 그때 뭐 얘기했냐면 뒤쪽에 가면 또 상세히 한 번 더 설명한다고 그때는 별로 많이 설명 안 했을 거예요. 자, 경찰 개입 청구권의 뜻. 동그라미 1번의 기억번. 경찰 개입 청구권은 우리 개인이 어떻게 돼요? 응?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경찰 권한을 발동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성이 밤에 귀갓길에 골목길을 가는데 강도를 맞는 거야. 강도범처럼 보이는 자가 따라와. 응? 아니면 강도가 칼 들고 그리고 후다닥 무슨 비상벨 내지 휴대폰으로 연락 112. 경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이게 바로 이제 경찰권 발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개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해 달라고. 그래서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 자신에게 또는 자기 구조해 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타인에게 뭔가 권한 발동을 해달라. 응? 지금 누군가가 우리 집을 강제로 침입해 갖고 뭘 하려 그런다. 빨리 와주세요. 이거 타인에게 경찰권 발동해 달라는 거거든. 자, 의의 기획번 경찰권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 연역 니은번 보세요. 니은 경찰 개입 청구는 독일의 띠토 판결이라는 데서 최초로 이제 인정이 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판례도 처음 인정한 게 무장공비 김신조 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장공비 김신조 사건 판결은 아마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니은번 알아두세요. 이 경찰 개입 청구권 인정한 판례들. 그래서 인정 논거에 있어서도 이제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는 국민이 조치 좀 해달라, 경찰권 발동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도 법 규정이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할지 말지는 경찰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이래가지고 그걸 할지 말지 권한 조치를 할지 즉 권한을 발동할지 여부는 경찰에게 재량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경찰이 안 한다고 조치를 안 하겠다라고 결정 내려도 위법이 아니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으로 돼 있어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 급박한 위험에 처하면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정 논거를 기역을 눈으로 읽어보되 중요한 부분은 니은번 오늘날은 아무리 법이 무슨 상황이 되면 경찰은 무슨 조치 구조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도 할 수 있다 재량으로 돼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경찰에게 부여된 재량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재량권 0 중요한 말. 재량권 0으로의 수축 중요한 단어예요. 무슨 뜻이야? 재량이 0이 돼 버린다는 거야. 할지 말지 결정권이 없어진다는 말이야. 뭐처럼 바뀐다는 말이면 기속행위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무 상황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량권 0 수축 밑줄 그리고 반사적으로 보아하던 이익을 법이 보호하는 이익으로 인정해주는 경향 이런 걸 바탕으로 행정개입청구권 즉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인정된다. 니은번 중요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그럼 그 184쪽에 재량권 0 수축 이론이라고 설명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꼭 읽어두세요. 재량권 0 수축 이론이라는 거 거기 설명해놨어요. 동그라미 이제 박스 안에 1번 뭐라고 돼 있고요? 법이 재량 행위로 정해놨어도 뭐뭐한 경우에는 무슨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그 결정하는 데는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재량권 행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일정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경찰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0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반드시 경찰 권한을 신청받고 조치를 해야 될 의무 상황이 된다는
이론이다. 그죠? 재량행위가 기속행위인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냐? 2번. 첫째 주 끝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고 그러한 위험이 개인적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고 경찰이 권한 행사에서 해줘야만 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죠? 이런 경우에 이제 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조치를 해야 될 의무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량권 영수축 이론도 좀 공부해 두고요. 예.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185쪽에 하면 무장공비 김신조 사건이라고 아까 우리 대법원 판결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68년도 북한에서 김신조를 비롯한 30몇 명이 이제 남침을 해왔는데 청와대 폭파하려고 대부분 다 발각돼서 청와대 근처에 사살됐는데 김신조라는 유일한 한 사람만 이제 생존해 있어요. 근데 그때 뭐 도주하다가 도망가다가 그 홍제동에서 동네 청년하고 이제 맞닥뜨렸는데 그 청년의 유가족이 이제 무장공비로 보이는 자와 대치하고 있으니까 빨리 70m 거리에 있는 파출소에 출동 요청을 했거든. 에? 경찰 와달라고. 근데 3차례나 요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15분 사이에. 에? 그리고 결국 격투하다가 이제 총 맞아 죽었단 말이야. 무장공비. 그 김신조 총에. 그 청년 그 김신조는 이제 경찰에 체포돼서 뭐 이제 대한민국으로 귀순해가지고 전향해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 유가족은 이 청년의 유가족이 경찰이 출동을 했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지 않았다. 이것이 직무상의 위법이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까 국가가 배상해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 거예요. 그래서 배상이 인정된 거 이런 거죠. 최근 사태로 보면 여러분들 세월호 침몰 사고 나서 해양경비정 갔죠? 해양경비정 갔는데 그 경비정 그 함장 뭐였어요? 위법으로 지금 재판받아서 징역형 이런 거 선고됐어요. 해양경비정 함정이 가서 빨리 뭐예요? 적정한 구조조치를 취했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뭐 선체 진입하고 뭐 이게 구조 또 대피하라는 뭐 방송하고 막 이렇게 선장 나쁘지만 그 지금 아직 배가 침몰 지금 단계에 있어. 그러면 현장에 출동한 그 해양경비정 함장이 그렇게 대피 명령 내리고 뭐 방송하고 그다음에 그 선체 들어가서 일부라도 구조해낼 수 있었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그 이미 배 밖으로 나와서 이 뭐 물에 떠 있거나 이런 사람들만 건져 올리는 정도에 그쳤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해양경비정 함장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래가지고 위법한 부작이라 그래. 해야 될 의무인데 안 하는 걸 부작이라 그러는데 위법한 부작이. 그래가지고 일단 형사처벌된 거예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제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또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한 것 중에 중요한 거 경찰 책임 원칙과 관련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야? 경찰 개입 청구권 나오면서 경찰 재량권 영수축. 그 다음에 뭐야? 그 무장공비 김신조 사건 이런 거 잘 눈여겨보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